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진지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다. 가능하면 기존에 많이 있었던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다 배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 최신의 과학적인 이론들, 검증된 이론들이 아니면 기존에 제가 여러 번 실습을 돌리면서 변화를 확인했던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접하기 힘든 내용들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책에 있는 거를 좀 요약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대로 읽거나 기존의 다른 이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는 척하거나 그런 강의가 되진 않을 거예요. 강의를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삶에 좀 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감 막 뿜뿜 몰려놓고 충족 못할까봐 갑자기 덜컥 겁이 나네요. 이 감정은 두려움이죠. 왜 두려움인지는 이따가 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뭐냐? 오늘 주제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보는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는 것까지 내용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뭐다? 감정이 필요하다. 감정을 읽어야 된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감정에 대한 이론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저 감정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려고요. 실은 이 정서와 감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다룰 감정들, 저런 감정들의 정의를 잘 아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 어떤 상황, 그리고 내 행동, 내 안의 메시지 그거를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감정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살펴보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오고 갔나, 어떤 감정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게 나아가서는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내 감정을 읽는 대로 흘러가겠지. 근데 지금은 일단 내 감정을 읽는 거는 좀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감정에 대해서 그럼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야. 자기 마음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이거는 일종의 인덱싱이지 네이밍을 할 수 있는 라벨을 붙이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감정을 잘 알고 내 책장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도 이 책장에 그룹 짓고 그 그룹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내가 어떤 책을 찾는데 훨씬 쉽단 말이에요. 정리도 쉽고 이 책장의 현황도 알기 쉽고 어떤 책이 있는지 어떤 책이 없는지 어떤 분야의 책이 몇 권인지 그래서 어떤 책을 더 사와야 될지 어떤 책은 겹치니까 버려야 될지 내가 읽지도 않는 책이 책장에 많은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이런 라벨링 작업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내 감정에 대해서도 좋고 어떤 책을 사고 어떤 책을 찾을 때도 좋아. 그래서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필수적인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술적으로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을 줄 거예요. 똑같이 무지개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색깔 이름을 알고 볼 때 그 무지개의 색을 훨씬 더 우리는 즐길 수 있단 말이죠. 맛도 마찬가지지. 이게 무슨 맛인가? 맛의 이름을 알면. 뭐 저야 그런 미각의 조예가 없어서 혀에서 느끼는 단순한 맛들에 대해서만 알지만 뭐 와인이나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뭐 바디감이나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넓잖아요. 그 맛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뭐 바디감이 맛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라벨링 작업을 잘하고 거기에 속한 차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그것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그 책장을 잘 정리를 하는, 라벨링을 하는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그럼 두려움은 뭘까? 두려움은 어떤 무서운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피할 방법을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뭐가 두려움일지. 그 일은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나는 비난받을 걸 알고 있어. 나는 공경에 빠져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뭔 것 같아요? 4번이에요. 왜 4번일까? 나는 어쨌건 문제가 생겼잖아. 공경에 빠졌잖아. 이 공경이 뭐 뭘진 모르죠. 근데 어쨌건 내가 위험에 빠졌어. 문제가 생겼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피할 방법을 모를 때. 그때 생기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불안은 뭐야? 제가 이건 뭐 딴 데서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빨리 얘기를 하자면 그 공포의 원인 자체를 모를 때 생기는 게 불안이에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이제 바로 답을 알려드리니까 읽어드릴 때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불안일지. 그래서 이게 잘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아주 긴장이 된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번 시험을 기다리는 건 너무 싫다. 나는 낙제할 것 같아. 나는 내 학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아무도 내게 춤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약간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는 예시지. 자, 뭘까요? 뭐가 불안일까? 지금 아주 긴장이 된다. 뭐가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두려움하고 불안의 차이는 그냥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초원에 있을 때 어두컴컴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럼 불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 멀리에서 흰색 코뿔소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 달려오기 직전이야. 발을 막 구르고 있어. 그러면 두렵지. 저기 코뿔소가 지금 나한테 돌진하려고 하는데 그때 불안하진 않지. 그땐 두려움이지.
도망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나보다 빠를 거거든. 이 공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두려움. 불안은 없어져. 두려움,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직면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쁨. 제가 이 기쁨은 마지막 시간에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다루는 기쁨은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과 엮어가지고 가장 최근의 실험으로서 밝혀진 그런 뇌과학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어쨌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기쁨은 뭐야? 기쁨은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생기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이거를 어떤 목표가 달성됐을 때 기쁜 거니까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했냐,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얼마나 일을 헤쳐나왔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연스럽게 잘 얻어졌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돈 1,000원 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기쁘진 않아. 돈 1,000원 벌었다고 해서. 그런데 1,000원 벌어도 기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야 돼. 근데 지갑을 안 갖고 갔어.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바로 옆에 이제 버스 정류장 옆에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놀이터 그 모래사장을 막 뒤졌어. 동전 같은 거 있지 않나 해가지고. 거기서 100원씩 한 땀 한 땀 모아서 1,000원을 모았어요. 그러면 기쁘지. 그냥 1,000원을 어디서 버는 것보다 훨씬 기쁘죠.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으니까. 아니면 길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서 1,000원을 주웠어. 그것도 기쁘죠. 내가 지금 1,000원을 가지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우연하게 주웠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목표가 존재하죠. 사소하건 크건. 그 중에서 돈은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어쨌건 대부분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평가되는 재화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것과 대부분 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의 유일한 재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교환 수단에 대해서는 사람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극단적으로 이런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고승이 계세요. 그분이 길 가다가 1,000원을 봤을 때 기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기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물일 수 있겠지만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면,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기쁨은. 그럼 여기에서 뭐가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다 기쁨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정의에 가장 가까운 기쁨은 이거죠. 노력의 결과 그것을 얻었다. 지금 이런 감정을 이해하면 실은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분노. 왜 기쁨 다음에 분노가 나왔을까? 기쁨 다음에 왠지 슬픔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일 수 있지만 이런 감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노가 더 대칭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분노도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거든.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됐을 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면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좌절시킨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런 기쁨 그리고 그런 즐거움, 분노를 기본적 정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어떤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일에 자꾸 막 분노를 해.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저 사람의 어떤 행동만 봐도 내가 분노를 해. 왜 그러겠어요?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그것은 내가 그동안 계속 훈련받아온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어떤 인간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인간이 가져야 될 가치. 근데 저 사람은 그 가치를 버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다시 이제 분노 시간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자, 어느 게 분노일까? 나는 정말 그걸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사람 근처에 있을 수가 없어. 그가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이겼을 거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가장 분노 같아요? 그가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이겼을 거야. 이거죠. 저 정의를 아니까 확실히 좀 구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죠. 이번에는 성공감과 실패감인데 이 성공감은 내가 어떤 수행 결과를 내 기대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 되겠지? 이 정도면은 성공할 거야. 이 정도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내가 미리 기대를 하잖아요. 이거랑 어떤 결과. 그래서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하겠지? 자격증을 따겠지? 하고 시험 봤는데 이 자격증을 땄으면 성공감. 자격증을 못 땄으면 실패감이에요. 내가 이걸 딸 거라고 기대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예시까지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부심과 수치심. 이 자부심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부심, 일단 먼저 자부심부터 보면 결과가 아니에요. 내 행동이 내 기대에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내 노력, 그게 나의 기대에 미쳤는가, 그게 내 기대에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그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다면 거기선 자부심을 얻는 거지. 실패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감과 수치심을 얻을 수도 있겠지.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겼지만 최선을 다하진 않았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바로 아시겠죠? 4번이에요. 여기서 지금 2번 같은 경우가 성공감이면서 수치심을 주는 사례죠. 이번엔 그럼 수치심을 한번 봅시다. 반대예요.
방금 말씀드린 자부심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 내 행동이, 그 과정에서 내 행동이 부족하거나 나쁜 거, 그게 이제 수치심인 거죠. 내가 어떤 거를 컨닝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면 수치심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수치심을 외면하는 게 버릇돼서 그게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공감과 실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을 살려야 돼요. 자부심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치심도 살리는 거예요.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는 거야. 수치를 느끼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는 거야. 수치를 외면하면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부심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수치스러움을 외면해버리면 수치스러움이 느꼈을 때 수치스러움을 외면해. 나 그럴 수 있었어. 어쨌건 결과는 좋잖아.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자부심을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모든 사람은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번. 그렇게 쉬운 시험에 실패한 걸 보니 난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어머니는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다. 4번도 조금 더 나아가면 수치심이 될 수는 있어요.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다. 그게 나한테 너무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제 수치스러움이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수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 2번이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더 성실하게 이거에 임했으면 내가 가진 건 충분히 이걸 넘어설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그만큼 하지 못한,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되게 나쁘게 지각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2번이 수치심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수치심과 비슷한 게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책감이 여기서는 이제 수치심은 바라는 행동에 내가 어떤 달성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서 어떤 부족한 인간이어서, 저건 꼭 능력이 없어서도 있지만 좀 자기의 부족함이죠. 죄책감은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거, 그런 걸 느낄 때 생기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서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상적 자아에 일치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기준을 깨트리는 경우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좀 복합적으로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상적 자아가 왜 생겨? 보통은 부모의 훈육에 의해서 생기죠. 근데 그건 부모의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성공감과 실패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수치심을 느끼지만 수치심이 괴로우니까 외면하고, 죄책감이 계속 커지는 거고,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어쨌건 나는 이렇게 하면서 어쨌건 성공했잖아. 그럴 거면서 이런 것들을 다 억압시켜 놓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패를 겪는 순간 다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를 안 겪어도 계속해서 쌓여가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구분하기는 쉬워요. 타인의 거를 구분하기는 쉬워. 그러니까 메시지로 들으면. 훔친다는 것은 나쁘다.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2번, 내가 잡힌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3번,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번, 그건 내가 뭘 훔쳤는가에 달려있다. 이건 쉽죠?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사랑의 정의겠냐? 그건 아닐 수 있죠. 이건 제가 사랑 파트를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입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걸 정의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끌리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나에게 이끌리게 하고 싶다. 이런 쌍방의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이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에는 헌신의 감정도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예시를 보죠.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그는 내가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 준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달라진다. 나는 그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생각보다 까다롭죠. 자, 사랑의 정의에 맞는 예시는 3번이에요. 여기서 3번이 아닌 걸 고르신 분들은 나중에 다룰 텐데, 그때 그 사랑의 모습을 조금 더 파헤쳐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사랑관, 이성관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치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봅시다. 자, 증오. 잠깐 좋은 거 나왔는데 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나오죠. 이거는, 증오는 타인을 파괴하고 싶은 그 욕망까지 있는 거예요. 단지 싫어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는 나를 속였다. 2번, 나는 그를 아주 싫어한다. 3번, 나는 그가 죽었으면 하고 바란다. 4번, 나는 그를 잘 몰라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좀 선명하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3번이에요. 자, 질투.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나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게 질투예요. 그래서 상황으로서 질투가 나야 될 상황인데 질투가 안 나면 사랑이 없는 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봅시다. 어느 게 과연 질투에 가까울지. 그는 돈이 필요해서 야근을 해야 한다. 그는 말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를 인정할 수 없어. 그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 그는 엄마와 지내느라고 나와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자, 뭐가 질투예요? 헷갈리죠? 4번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해서 꼭 같은 나이대에 그런 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쏟아야 될 애정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쏟는 거지. 여기에서 3번 같은 경우가 실은 시기거든요. 자, 시기를 한번 봅시다. 시기는 내가 바라는 어떤 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사랑, 증오, 질투, 시기 이 4가지 감정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에요. 어떤 게 시기인지 한번 보시죠. 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그 일은 내가 했었다. 그는 나보다 그녀를 더 좋아한다. 그는 그 일을 나보다 더 잘해낸다. 뭐가 시기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질투인 거고, 시기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거였어야 돼. 이게 시기인 거죠. 근데 물론 그 노래 가사의 근원은 약간 질투가 있지만, 자,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이거를 확실하게 해두면 훨씬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찾고 정의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같이 따라오면서 보시니까 재밌죠, 그래도.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그런 답들이 은근히 있으셨을 거예요. 자, 두려움부터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나는 내 학점이 좋지 못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이 시험에서 실패하면 퇴학당할 것 같이다. 나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느낌이 든다. 자, 뭐가 두려움이에요? 자, 답은 나는 내가 이 시험에 실패하면 퇴학당할 거다. 문제가 생겼어. 당장 문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 시험을 잘 보면 이 두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퇴학이라는 위협적인 상황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아까 코뿔소가 있어도 그 코뿔소를 피해서 도망갈 방법은 있지. 근데 지금 당장 저게 코뿔소가 나한테 달려오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3번이 그런 상황이죠. 다른 것들은 좀 뭐 불안도 있고 이렇죠. 지금 보면. 자, 그럼 이번에는 분노 한번 봅시다. 목표 달성, 목표 획득을 좌절시키는 사람이나 사물이죠. 내 일은 그 사람 때문에 2배나 더 어려워졌어. 나는 6번이나 시도해봤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 3번,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할 거야. 4번, 이제는 시도하는 것조차 짜증이 난다. 자, 어떤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순수한 분노에 가까운 말이에요? 실은 1번도 분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1번도 분노일 수 있어. 근데 목표가 일을 쉽게 한다? 이게 목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목표라면 내 일을 편하게 한다, 일을 쉽게 한다. 이게 목표라면 1번도 분노지. 근데 2번이 조금 더 선명한 분노에 가깝죠. 순수한 분노. 어쨌건 내가 6번 시도한 거는 목표가 있었을 거고, 그거를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 그거를 좌절시키는, 그게 나일 수도 있겠지. 나 자신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치심 보자고요. 그걸 한다는 건 좋지 못한 일이 있다. 그런 좋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건 나답지 못하다. 무엇이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노력했어야 했다. 자, 뭐가 가장 수치심에 가까워요? 그런 좋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건 나답지 못하다죠. 내 행동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죄책감 한번 봅시다. 나는 정말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 2번,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나답지 못하다. 3번,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4번,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군. 뭐예요? 이건 좀 선명하죠? 4번이에요. 나는 정말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자부심에 가까운 일이지. 자부심이고 그 반대편엔 수치심이 있는 거고, 그게 2번인 거죠. 자, 증오. 그녀가 내 근처에 있으면 난 거기서 떠난다. 뭐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근처에 있으면 난 거기서 떠나. 거기서 그냥 일어나 버려. 그 사람은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야.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싶어. 그는 나를 이끄는 뭔가가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릴 거야. 자, 어느 게 가장 증오에 가까워요? 1번도 실은 증오의 시작일 수 있죠. 3번은 사랑에 가까운 감정일 거고, 4번은 나중에는 증오가 될 수도 있지. 나를 버린다면.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오에 가까운 건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니까. 저게 하괴의 심리이겠죠. 자, 질투 보죠. 1번, 뭐 때문에 그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지? 그는 확실히 속았어. 아니면 뭐 그는 확실히 날 속였어. 일 수도 있겠죠. 그는 나에게서 그 사람을 뺏어갔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 이건 조금 쉽죠? 3번이에요. 나에게서 그 사람을 뺏어간 거니까. 성별은 자기한테 맞춰서 바꿔보세요. 나한테 맞춰져 있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되셨을 테니까 지금 오늘 강의의 일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과제를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배웠던 어떤 감정의 네이밍들을 한번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13가지의 감정들, 이 각각의 감정들에 맞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려움에 대한 거, 뭐 불안에 대한 거, 기쁜 거. 내가 경험한 거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줄짜리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여도 좋아요. 다 좋아요. 뭐 한 번에 쭉 보시고 뭐 과제를 하셔도 좋아요. 이 과제에 대한 답안 예시는 바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하실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끄시고, 자, 계속 보실 분들은 이제 보시죠. 이 과제에 대한 예시입니다. 카페 일을 하는 거를 가정해서 답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보면, 아, 저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오셔야 되는 것들 연습해보기 위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텐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봅시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라이브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고향의 어머니를 만나고 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일이 그렇게 항상 뒤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렇듯이 왜 좀 더 자주 내려오지 않느냐고 추궁하듯 저에게 말을 했죠. 그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점점 더 화가 났어요. 눈을 돌려서 바닥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침내 나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내 처지가 돼보라고요. 내 입장이 돼보라고요.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난 내가 행한 행동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저으면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그 자리에 그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어머니 면전에서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자, 이 사례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네요. 이 남자는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13가지의 감정 이외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단어를 쓰셔서 설명하셔도 좋아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을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어떤 정의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떤 설명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남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감정, 내가 어떤 감정인 거를 썼으면 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느끼고 있다고 알 수 있었나. 그 근거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일단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건 확실하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극도로 실망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지.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그 케이스를 보면 이거 이외에도 훨씬 더 다양한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시는 사례를 가지고는 제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저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1차원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의 예시인 거지. 여기서 이 강의를 보고 저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아 저렇구나 끝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강의를 조금 더 돌려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저 케이스 부분에서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뒤에 케이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 답안을 안 주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내가 한 행동을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어? 자기 행동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거는 수치심하고도 연결돼 있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일이 뒤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성과 다른 결과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본다든지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머리를 젓는 그런 비언어적인 행동에도 이 사람의 사고가 이 사람의 감정들이 담겨 있죠. 재밌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건 40대 주부의 사연이에요.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아주 좋아졌어요. 이제 제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니까요. 남편과 저는 서로 보다 진지한 얘기를 나눠요. 이제는 삶 자체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페이지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감정일까? 두 번째, 그 감정은 어떤 걸로 내가 찾을 수 있었나? 자, 볼까요? 만족감, 기쁨, 자신감, 그리고 즐거움, 설레임, 기대감, 자유로움, 기쁨, 고마움, 만족, 희망, 즐거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 편안함,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이 있겠죠? 그리고 아주 좋아졌어요 등. 그런데 이게 진짜 이걸까?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서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것만 가지고 좌절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저 말에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후보로 남겨는 놔야 돼. 왜냐면 얘기를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좋아졌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생각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그냥 즐기는 거지. 그리고 남편과 서로 보다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다는 저 부분도 마냥 좋게 보긴 싫어요. 왜냐면 삶 자체가 자유롭잖아요. 더 진지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을 이해한다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고 그것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일종의 뭐라고 할까 유아기적 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말자고 일단 우리는 시작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과제로 하시면서 지금 저는 저거를 텍스트로만 가져왔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이런 맥락을 알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민해 보라는 거지. 그거를 제가 취합해서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온 케이스들이 있으면 그걸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면서 그 케이스들을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기도 할 거고 더 여러분들이 가져온 케이스를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할 거고 그런 식으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주 동안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만큼 더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만큼 당연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1차원적으로만 답을 썼지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 더 들어가도 더 좋은 거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은 지금 이러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더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틀려도 되는 거지. 틀리면 뭐 틀려도 뭐 아무도 틀린지 몰라. 우리는 이제 훈련 중이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혼의 위기인 한 분의 사연이에요. 남편과 저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가냘프고 어둡고 더듬더듬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일을 법적인 절차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텀을 두고 정말 그 어느 것도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몇 년 전까지는 잘 지냈어요. 이제 재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뭘 어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목소리 연기를 했어야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사연이에요. 자, 어떤 감정일까? 그리고 뭘로 그걸 알 수 있을까? 실은 이렇게까지 감정을 드러낸다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많죠. 좌절, 지금 당황하고 있죠. 이혼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서. 그리고 수치심도 있고 막막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두려움도 굉장히 존재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혼이라고 합의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법적인 절차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거지. 외면하고 싶은. 왜 외면하고 싶겠어? 두렵고 아프니까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즉은 그런 것들 뭐 알 수 있는 거는 많죠.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자, 또 사례 볼게요. 50대 남자요. 16살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딸 혼자서 영화 구경 가는 거를 절대로 허락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자기 손목을 비틀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지. 마누라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마누라는 항상 내가 부주의하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딸에게 소홀하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딸아이의 팔을 부러뜨린 거라 생각된단 말입니다. 차를 몰던 운전사가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바닥을 보면서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두드리면서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감정이 있죠. 뭐예요?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책감이죠. 죄책감. 분노, 불안, 죄책감, 후회, 불안. 그리고 부인에 대한 분노도 찾을 수가 있어요. 부인에 대한 분노를 선명하게 읽어내려면 명확하게 분노라고 한다면 지금 부인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일까? 소설을 조금 쓰자면 마누라는 늘 내가 부주의하다 말하죠. 뭐예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정의 모습을 아내가 회방 놓는 거지. 목표가 아내로 인해서 달성되지 않고 안아왔고 그로 인해서 분노와 좌절이 마음속에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이번 일이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자기의 죄책감과 맞물리면서 지금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는 거겠죠. 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자, 10대 후반 학생이 가정교사에게 가해 선생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앉아 있다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를 막 흔들면서 방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저희한테 3번째죠? 아니 4번째인가? 이거 다 시간 낭비예요. 왜 하지도 않을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제 쉬워 그만해요. 좀 똑똑해지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뭐 실망, 분노, 어떤 짜증, 어떤 반항, 권위에 대한 불신감 이런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 여기에서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가 공부를 왜 지금 안 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공부를 완벽히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공부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상처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여기 온 선생님들은 다 쇼하고 있다. 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더 확장돼서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로
이 아이는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서 나는 부모를 자극하고 싶다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이 정도 답을 써오셔도 되고. 자, 그러면 대화로도 하나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자, 헬스장에서의 일어나는 일이에요. 트레이너와 일어나는 일입니다. 트레이너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PT를 받는 상황이죠. 한 주 동안 운동 좀 해보셨어요? 그럼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체중 좀 재볼까요? 지금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요, 절차니까요. 딱 재보고. 그런데 체중은 전혀 안 줄었는데요?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각각의 문장에서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어떤 대화체를 갖고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일, 나는 무관하다. 그냥 이성적으로, 루틴이니까 이성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시킨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의심을 하고 이때부터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기서 그럼요는 뭐야? 당당하게 말하지만 저 사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는 거지. 표면에는 당당함이 있어. 내면에는 불안이 있어요. 좀 더 정확히는 두려움이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럼 체중 좀 재볼까요? 의심이 드러났죠. 지금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분노하지만 불안하죠. 왜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게 표면에 있지만 내면에는 수치심이 있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3인칭으로 가능하면 대화도 내가 마치 그 얘기를 들은 것처럼 옆에서 들은 것처럼 적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으로 어떤 상황을 묘사하거나 대화를 관찰하고 묘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오는 거죠. 앞에 했던 것처럼 뭐 너무 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내가 겪은 상황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도 괜찮은데 만약 이런 게 정 없다. 그럼 뭐 어떤 관찰 예능에서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의 인물이 어떤 감정이었을지,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왜 그 감정이라고 느꼈는지 그걸 적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적었지만 어떤 묘사를 하고 내가 이 안에 이게 분명히 뭔가 굉장히 격렬한 감정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좋든 나쁘든 내가 여기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감정인 건 알겠는데 이게 내가 왜 이런 감정이라고 내가 느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다고 적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더 계속 깊이 들어가 보고 그걸 깊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저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이 좀 한꺼풀 더 벗겨지는 거지.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도 있네? 이러면서 생각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경험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게 나아가서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또 출발하지만 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라이브에서 더 좋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아까 그 감정, 여러분들 상황별로 감정 구분해서 해보시는 거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저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잘한 몇 개 사례는 같이 볼 수 있게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식으로 무슨 진행을 해보자고요. 재밌으셨길 바라고. 그 매 수업마다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 라이브가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직접 해본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꺼풀 더 들어가는 거, 다른 사람이 한 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 다른 의견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와 관련된 질의응답과 심도 깊은 추가 조언은 심리대화 멤버십의 특별 라이브를 통해 제공됩니다.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